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새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5% 증액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이죠. 방위비 5%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GDP 2.8%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고도 세계 국방력 5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위비 5% 얘기가 나왔어요. 5%.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나토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위비 5%에 대해서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위비 5%는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3.5% 내외 정도밖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원래 나토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하면 방위비를 2%까지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 끝나고 전쟁이 뭐 일어나겠어? 하니까 유럽이 그냥 해평, 대평 방위산업 줄이고 먹는 데다 쓴 거예요. 복지 쪽으로.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1%밖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평화 시기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빵 터졌죠. 러우 전쟁이. 무서워 해갖고 작년 기준으로 알았어 2%를 올릴게 라고 3분의 2 국가가 2%로 폴란드는 지금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붙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3.5%까지 올려? 그랬더니 이제 5%까지 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뭐라고 말했냐? 방위비 5%, 미국이 이제 5%를 나토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8% 쓰는데 2.5% 내외였어요. 계산에 따라 지금 2.8% 나오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헤그세스가 샹그리라 대화에서 유럽이 5% 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5%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방위비를 5%를 우리한테도 올리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그랬죠. 이것과 방위비는 다른 거예요. 방위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비를 말하는 거고 2.8%? 한 70조가 좀 안 돼요. 지금 한 7, 80억 달러 될 거예요. 그 다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와 있으니 와서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니들이 내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국방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5%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때린 거예요. 니네도 5%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지들도 3.4% 정도 내외밖에 안 쓰는데 왜 5% 쓰라고 그러느냐? 바로 헤그세스가 3월에 발표한 미국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샹글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 미국은 미국 본토 방위한다. 당연하지. 자기 나라 방위하지. 그 다음에 중국 견제, 대만 방어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국방비 올리세요. 왜? 그래야 미군의 원정군들의 힘을 덜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5%를 내게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120조에 달해요. 낼 수가 없어요. 유럽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유럽은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워. 전쟁이야. 굶더라도 무기 사야지. 경각심을 가졌어요. 2%에서 3.5%까지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단기적으로 계속은 할 수는 없죠. 예,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를 확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5%, 3.5인데 1.5잖아요. 그건 꼼수를 쓰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꼼수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탱크가 다니는 길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은 강도가 아스팔트 두께가 다르거든요. 훨씬 무거우니까. 버스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강도를 탱크가 다니는 길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군사도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줘도 예를 들면 뭐 벽이 일반 벽은 30cm다 그러면은 방어용으로 1m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조정을 조금 하면 1.5%는 떼올 수 있다. 인프라 같은 거. 지금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놀랍게도 3.5%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 지들 코가 석자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브렉시트. 나간 영국도 설득해서 3.5% 설득하고 있다. 요게 이제 나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은 너네 방위비 올려라고는 직접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만 얘기했고 방위비는 헤그세스가 샹글레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하나 헤그세스가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미 경중하는 국가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먹는 나라가 있다.
정확하게 어느 나라 의미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중국한테 돈을 벌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지들은 안미 경중 아닌가? 지들은 자기 안보 자기가 하니까 안미고 경중 중국에서 얘가 이렇게 괜히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갔다는 얘기가 싸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뭐냐 줄을 확실히 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하고 그런 경제를 단절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헤그세스의 얘기는 방위비를 올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새로운 충격. 주둔 분담금과 차원이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안미 경주. 확실히 미국에 줄 서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게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새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용주의.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실용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재에서 무조건 줄수라고 줄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한국 새 정부의 숙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겁내는 게 있죠. 주한미군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그러면 어쩌나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한미군과 우리 군당국 모두 그런 법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군 28,500명이에요. 미국의 해외 원정군, 조둔군은 냉전 때 한 40만 명 내외였거든요. 뭐 군무원까지 포함 좀 유동적이에요. 지금은 20만 명 내외예요. 근데 일본의 52,000 1위, 독일의 38,000 2위, 놀랍게도 한국이 28,503위예요. 근데 미국이 국방비를 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한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아킬레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그럼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금도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 말한 4,500명 규모가 미국 본토로 갔다가 새로운 부대가 계속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8,500명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갔다 떨어졌다 할 때 공백이면 24,000명만 있는 거죠.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있다. 재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해외 원정군, 미군의 원정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다. 미리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없다 틀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 없어요 사실은. 왜냐? 자, 미국의 임시국가 방위 전략 트럼프 정권의 핵심은 뭐죠? 중국의 견제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금 일본에 52,000명이 있지만 이건 섬에 있어요. 주한미군은 육지에 있잖아요. 지금. 만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북한 통과해서 가면은 탱크, 미국의 주력 탱크로 가면은 하루 안 걸려요. 베이징에. 하루 정도 갈 거예요. 하루 정도면.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초기지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첨단으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곳과 없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천문학적이죠. 자, 일본은 섬에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상륙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7개 이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유엔 소방기지가. 여기 물자들이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부산항 포함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이 후방기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을 빼면은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붙으면 해전이 될 거예요. 해상에서.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몇 개의 군단을 만주에 묶어둘 수가 있어요. 견제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을 불치망모. 한국에다 항모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건 가라앉지 않는 한국마음이잖아요. 한국마음에 해군력을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한국마음이잖아요. 바로. 중국 어디든 다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버린다?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데 캠프 데이비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저렇게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전략적 유한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나가려도 안 나간다. 나가려도 안 나간다. 자, 그럼 나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를 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NPT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 NPT를. 우리 지금 비상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네 비상상황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확장 억제 해줄게. 그러니 날 믿어. 그러니 NPT 참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 떠나요. 자, 주한미군 철수해요. 그럼 우리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자치핵 무장하는 명분이 생겨요. 아무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 돼요. 자, 주한미군이 내일 집에 갈게. 28,000을 한꺼번에 못 가요.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충분히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자, 철수 안 한다. 부분 감축은 가능하다. 만약에 철수하면 핵무장하면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정당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국방력 5위인데 핵만 가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핵 가지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거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똑같이 싸우면 가난한 사람도 푸르시에 부자도 푸르시에 있으면 누가 유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거지. 박해라도 못 갈겠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한미군 때문에 벌벌 떠는데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본인들이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라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헤그세스도 미국 모두 다 임시국가 방위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위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미국도 동의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부분 감축은 있을 수 있다. 철군 안 한다. 하면 명분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일기 때도 나온 얘기예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이게 너무 동맹을 돈으로 가치로만 한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죠. 결국에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괘씸죄 걸린 거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지지 끌려다가 근데 다시 제한될 것이다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게 우리 예상이에요. 방위 분담 올리지 않으면 또 주한미군 철수.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지금 28,500명 있는데 그거를 국방수권법 매년 결제를 해요.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철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철수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내비치는 거는 그거 이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4,500명 정도를 괌 쪽으로 이제 철수하겠다 이런 거는 그 미국의 국가 전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원래 한미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거다고 기본적인 목적.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을 다 억제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놓고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남사곤도에서 중국이 내화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암초 이런 데가 다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미국이. 그다음에 곧 대만을 점령하겠다. 2027년 점령하겠다. 공공연하게 지금 중국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괌 쪽으로 철수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28,500명에서 4,500명 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이 당장 뭐 떠난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으니까. 핵무기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동안 미군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미군이 다치면 그냥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나의 일병 구하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국민을 희생한 사람은 하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37,000명이 희생했잖아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군이 뭐 4,500 철수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큰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중국이거든. 중국 억제인데 거기를 이제 억제하려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런 데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서도 일본은 아시아 전략을 펴는 데서 일본은 코너스톤이라 코너스톤. 한국은 린치핀이 나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 코너스톤 주춧돌. 집 지을 때 코너스톤이 무너지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린치핀은 우리 마차 경주할 때 사는데 거기에 바퀴 빠지라고 꽂는 거잖아, 린치핀. 그거 없어지면 바퀴가 빠져버렸네. 마차가 기울어져 버려. 그만큼 거의 대동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아시아 전략을 극동 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기술도 동맹도 중요하지.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다 북중러를 견제하는데 한국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중국이 남사군도 쪽하고 대만 쪽에 자꾸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북한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군의 그 요구를 100% 들어주지는 않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기들은 거의 미국하고는 한 식구다 생각한다고. 우리보다는 더 미국하고 경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전선에 있잖아요. 북중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딱 보면서 국익이 일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한알령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 중립적인 것도 좀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국익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튼 미국은 우리 한국을 정말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요.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군사적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것인가. 이거는 국민적으로 단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방을 잘 활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결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서해에서는 훈련을 별로 안 했어요. 한미 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했는데 앞으로 서해에서도 훈련,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회색지대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이 회색 전술을 통해가지고 민병대, 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이런 전술. 그것이 지금 이 남사군도에서 다 작용되고 있어요. 스프레틀리 이런 데 작용되고 있어요. 암초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국이 전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은근히 지속되었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인공기 굽는 거예요. 중국 기 꽂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게 지금 먹혀들고 있잖아. 먹혀들고. 그거를 서해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양국 간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의 원칙이 기본이에요. 딱 중간선. 근데 중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 우리가 중간선을 해? 우리가 인구도 많고 대륙봉도 엄청 크고. 근데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정 조치국이에요. 프로비저널 메저 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확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만큼 중간선 예열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는 그냥 공동으로 어루하자. 어루. 응? 그래 어루도 너 혼자 다 잡지 말고 서로 나눠가지고 쿼터 정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 PMG 그 중간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계속 여우가 자기 오줌 싸고 그 구역 정하듯이 뭐 기상 관측 부위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13개까지 지금 설치했다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조물을 설치했어. 그거는 이제 밑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연어 양식장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그다음에 암초 보이는데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자기 북기 길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길을 꽂으면 여기서부터 이 12L이면 우리한테 한참 넘어오지. 아주 그만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펼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리가 경제 의존이 많았잖아요. 한 40%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지금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국제법적으로 뭐 대응한다. 이거는 난 하수라고 봐요. 그냥 조용. 우리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하는 것 같이 회색지대 전술 쓰면 돼요. 잠정 조치가 우리도 말뚝 받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렇다고 우리 때려 부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국제법적으로 한다. 첫째는 미군하고 연합훈련 기회를 좀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에다가 우리가 가급적인 대형함 배치하고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다 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뭐 너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너희들은 합의가 안 됐잖아. 잠정조치군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루만 하자고 했는데 왜 다른 거 해? 이렇게 따지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분쟁이 일으킬 까지 없고 그냥 우리들 회색지대는 그대로 정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해는 중국과 북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해 구획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살으니까 어류도 팔아먹잖아요. 중국한테. 자기 어장 팔고 뭐 어느 정도 받고 그런다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선 움직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종속됐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념도 없어요. 거기는 꽃게잡이 할 때 보면은 뭐 다 어장 내주고 중국 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그러니까 38선 이남, 우리가 중국한테 함부로 먹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 같은 걸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막 신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섬, 경렬비엘도나 뭐 백령도 이런데 지하 미사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이지 않게 공격받아도 유사시에 거기서 그냥 미사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거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거 있어 보여줘야지. 그래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 우리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한미연합훈련 기회를 늘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이라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해 내와 되면 이어도 그냥 놔두겠어요 또?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암초라고 필리핀의 스카브라 암초 한 번에 점령하듯이 이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애매모호한 전술, 회색지대 전술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가 보고 그걸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땅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할까요? 주한미군이 4,5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군의 자기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굳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명분으로 해서 4,500명 철수하면은 또 10,000명은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그럼 다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수하느냐, 다 철수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 할 수밖에 없죠. 의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국방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결국에는 국방력을 키우려면 GDP의 뭐 3%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군이 철수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핵잠수함 같은 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역할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도쿄와 샹하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 비수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핵잠수함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좀 무인 시대, 무인 전투함, 무인기 이런 거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힘든데 무인을 지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주파수 변환하고 이런 결혼하면은 자기 세력끼리 싸운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AI를 철저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 특히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는 항상 상정하고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제.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누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미 그건 핵무기를 빼놓고 다 압도하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하게 해줄게 약속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믿어보고 핵무기는 북한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과 일본 원래 잘 친한 사람들이 제일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전자전 능력 키우고 사이버전 능력 키우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최첨단화 해야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이유는 이재명 정부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계파가 바로 자주파인데요. 이 자주파라는 것은 결국 뭐 자주국방 혹은 한미동맹보다는 한중관계, 한러 관계, 또 남북관계 좀 더 치중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파로 불리고 친미파, 뭐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파가 나뉘어. 물론 이 친일파는 과거의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지일파 정도로 되겠죠. 근데 이 자주파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386 운동권 세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586 운동권 세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거든요. 그분이 한때 학생운동에서는 굉장히 전설로 불렸었고 이 386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운동권파들, 이 자주 세력이다, 자주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시각에서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즉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된다.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이 충분히 국방력을 자체적으로 충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됐으니 주한미군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 외교관계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류가 됐다라는 점이 일단 팩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도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악의가 맞는 거잖아요. 이 자주파들이 득세하면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한미군 나가는 거 찬성을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못 지키는 것이냐?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우리 국군 장비 60만 명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단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이 이 서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동북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렛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정말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주한미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항상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라든가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의 그 어록을 쭉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인계철선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최전방의 부대로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최근에 주한미군은 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으로서 이 북한의 침공도 막아냄과 동시에 이 중국의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과 남중국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해역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 해역 모두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대만 해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그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자유의 항행 작전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국군이 그 대만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거든요. 남중국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을 넘어서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유관국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 서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통수권자가 사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인공 구조물들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철골들을 박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지금 이걸 영구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우리 서해를 지금 침략을 해오고 있거든요. 여기 잠정 조치 수역에다가 이 철골 구조물들을 박아놓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잠정 수역이라는 것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겹쳐지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겹쳐지는 지역에서는 오직 어업 활동만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 지역에서 중국은 어업 활동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조사 목적의 그 철물들을 좀 박아놓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조사 목적인 것이지 사실상 이 철물들은 해당 수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고요. 그 철물의 끝에 매달려 있는 여러 센서들은 우리 잠수함들의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감시 장치입니다. 더해서 이 철물들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고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버리고 중국이 거기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은요, 우리 서해 반 이상을 중국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적인 야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안보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중국이 서해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게 뭐 그럼 주한미군이 함선이 없는데 어떻게 막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은 상당한 공군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5,000km 정도의 범위를 가진 그 레이더거든요. 그러면 그 5,000km는 중국의 어떤 북방 지역이라든가 혹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뭐 대련이라든가 이런 해안 지역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군의 움직임을 반경을 제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몇 배로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중국 등 국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단언컨대 안중경미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과의 우리가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게 맺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제정치가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 외교, 안보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구분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나토라든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적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새롭게 설정하고 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매우 큰 집중을 해왔었는데 결국 그런 접근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 어떤 그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친중 정부로 바꿔놓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이 자국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면서 입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 콘플릭트라고 하죠. 그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정치적인 갈등 관계 때문에 여전히 캐나다는 신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중국이 개입한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면 될수록 이 중국이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중국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인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매우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고 EU도 그렇고요. 그 독일도 이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도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 나라들은 EU라든가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지 공산당 일극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김치 논쟁, 여러 가지 뭐 한류 드라마 논쟁 등등을 봤을 때 또 역사 공정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은 상호 간에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중국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이 가져다주는 사탕은 달콤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미경중, 이건 정말 멍청한 접근법이고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중국에게 내어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견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5% 증액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이죠. 방위비 5%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GDP 2.8%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고도 세계 국방력 5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위비 5% 얘기가 나왔어요. 5%.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나토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위비 5%에 대해서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위비 5%는 어마어마해.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3.5% 내외 정도밖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원래 나토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하면 방위비를 2%까지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 끝나고 전쟁이 뭐 일어나겠어? 하니까 유럽이 그냥 해평, 내평 방위산업 줄이고 먹는 데다 쓴 거예요. 복지 쪽으로.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1%밖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평화 시기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빵 터졌죠. 러우 전쟁이. 무서워 해갖고 작년 기준으로 알았어 2%를 올릴게 라고 3분의 2 국가가 2%로 폴란드는 지금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붙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3.5%까지 올려? 그랬더니 이제 5%까지 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뭐라고 말했냐? 방위비 5%, 미국이 이제 5%를 나토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8% 쓰는데 2.5% 내외였어요. 계산에 따라 지금 2.8% 나오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헤그세스가 샹그리라 대화에서 유럽이 5% 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5%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방위비를 5%를 우리한테도 올리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그랬죠. 이것과 방위비는 다른 거예요. 방위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비를 말하는 거고 2.8%? 한 70조가 좀 안 돼요. 지금 한 7, 80억 달러 될 거예요. 그 다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와 있으니 와서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니들이 내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국방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5%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때린 거예요. 니네도 5%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지들도 3.4% 정도 내외밖에 안 쓰는데 왜 5% 쓰라고 그러느냐? 바로 헤그세스가 3월에 발표한 미국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샹글리아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 미국은 미국 본토 방위한다. 당연하지. 자기 나라 방위하지. 그 다음에 중국 견제, 대만 방어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국방비 올리세요. 왜? 그래야 미군의 원정군들의 힘을 덜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5%를 내게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120조에 달해요. 낼 수가 없어요. 유럽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유럽은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워. 전쟁이야. 굶더라도 무기 사야지. 경각심을 가졌어요. 2%에서 3.5%까지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단기적으로 계속은 할 수는 없죠.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 확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5%, 3.5인데 1.5잖아요. 그건 꼼수를 쓰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꼼수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탱크가 다니는 길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은 강도가 아스팔트 두께가 다르거든요. 훨씬 무거우니까. 버스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강도를 탱크가 다니는 길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군사도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건물을 줘도 예를 들면 뭐 벽이 일반 벽은 30cm다 그러면은 방어용으로 1m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조정을 조금 하면 1.5%는 때울 수 있다. 인프라 같은 거. 지금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놀랍게도 3.5%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 지들 코가 석자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브렉시트. 나간 영국도 설득해서 3.5% 설득하고 있다. 요게 이제 나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은 니네 방위비 올려라고 직접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만 얘기했고 방위비는 헤그세스가 샹글리아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하나 헤그세스가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미 경중하는 국가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있다. 그쵸. 정확하게 어느 나라 의미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중국한테 돈을 벌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지들은 안미 경중 아닌가? 지들은 자기 안보는 자기가 하니까 안미고 경중. 중국에서 얘가 이렇게 괜히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갔다는 얘기가 싸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뭐냐? 줄을 확실히 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하고 그런 경제를 단절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헤그세스의 얘기는 방위비를 올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새로운 충격. 주둔 분담금과 차원이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안미 경주. 확실히 미국에 줄 서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게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해서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용주의.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실용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에서 무조건 줄수라고 줄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한국 새 정부의 숙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겁내는 게 있죠. 주한미군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그러면 어쩌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한미군과 우리 군당국 모두 그런 법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군 28,500명이에요. 미국의 해외 원정군, 조정군은 냉전 때 한 40만 명 내외였거든요. 뭐 군무원까지 포함 좀 유동적이에요. 지금은 20만 명 내외예요. 근데 일본의 5만 2천 1위, 독일의 3만 8천 2위, 놀랍게도 한국이 2만 8,500 3위예요. 근데 미국이 국방비를 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한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아킬레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그럼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금도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 말한 4,500명 규모가 미국 본토로 갔다가 새로운 부대가 계속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8,500명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갔다 떨어졌다 할 때 공백이 비면 24,000명만 있는 거죠.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있다. 재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해외 원정군, 미군의 원정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다. 미리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없다 틀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 없어요 사실은. 왜냐? 자, 미국의 임시국가 방위 전략 트럼프 정권의 핵심은 뭐죠? 중국의 견제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금 일본에 5만 2천 명이 있지만 이건 섬에 있어요. 주한미군은 육지에 있잖아요 지금. 만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북한 통과해서 가면은 탱크, 미국의 주력 탱크로 가면은 하루 안 걸려요. 베이징에. 하루 정도 갈 거예요. 하루 정도면.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초기지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첨단으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천문학적이죠. 자, 일본은 섬에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상륙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7개 이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유엔 소방기지가. 여기 물자들이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부산항 포함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이 후방기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을 빼면은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붙으면 해전이 될 거예요. 해상에서.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몇 개의 군단을 만주에 묶어둘 수가 있어요. 견제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을 불치망모, 한국에다 항모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에 해군력을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항공모함이잖아요. 바로 중국 어디든 다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버린다?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데 캠프 데이비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저렇게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전략적 유한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나가려도 안 나간다. 나가려도 안 나간다. 자, 그럼 나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를 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NPT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원국이 비상 상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 NPT를. 우리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네 비상 상황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확장 억제 해줄게. 그러니 날 믿어. 그러니 NPT 참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 떠나요. 자, 주한미군 철수해요. 그럼 우리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자체 핵 무장하는 명분이 생겨요. 아무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 돼요. 자, 주한미군이 내일 집에 갈게. 2만 8천 한꺼번에 못 가요.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충분히 핵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자, 철수 안 한다. 부분 감축은 가능하다. 만약에 철수하면 핵 무장하면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정당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국방력 5위인데 핵만 가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핵 가지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거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똑같이 싸우면 가난한 사람도 푸르시에 부자도 푸르시에 있으면 누가 유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거지. 박해라도 못 갈겠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한미군 때문에 벌벌 떠는데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본인들이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라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헤그세스도 미국 모두 다 임시국가 방위전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미국도 동의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부분 감축은 있을 수 있다. 철군 안 한다. 하면 명분으로 핵무장 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일기 때도 나온 얘기예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이게 너무 동맹을 돈으로 가치로만 환산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죠. 결국에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률 고려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괘씸죄 걸린 거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지지 끌려다가 근데 다시 재현될 것이다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게 우리 예상이에요. 방위 분담 올리지 않으면 또 주한미군 철수.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지금 28,500명 있는데 그거를 국방수권법 매년 결제를 해요.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철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철수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내비치는 거는 그건 이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4,500명 정도를 괌 쪽으로 이제 철수하겠다 이런 거는 그 미국의 국가 전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원래 한미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것다고 기본적인 목적.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을 다 억제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놓고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남사곤도에서 중국이 내화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괌초 이런 데가 다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미국이. 그다음에 곧 대만을 점령하겠다. 2027년 점령할 때 공공연하게 지금 중국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괌 쪽으로 철수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28,500명에서 4,500명 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이 당장 뭐 떠난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다고.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으니까. 핵무기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동안 미군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미군이 다치면 그냥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나의 일병 구하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국민을 희생한 사람은 하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37,000명이 희생했잖아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군이 뭐 4,500 철수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큰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중국이거든. 중국 억제인데 거기를 이제 억제하려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런 데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서도 일본은 아시아 전략을 펴는 데서 일본은 코너스톤이라 코너스톤. 한국은 린치핀이 나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 코너스톤은 주춧돌. 집 지을 때 코너스톤이 무너지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린치핀은 우리 마차 경주할 때 사는데 거기에 바퀴 빠지라고 꽂는 거잖아. 린치핀. 그거 없어지면 바퀴가 빠져버리는 마차가 기울어져 버려요. 그만큼 거의 대동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아시아 전략을 극동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기술도 동맹도 중요하지.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다 북중러를 견제하는데 한국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중국이 남사군도 쪽하고 대만 쪽에 자꾸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북한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군의 그 요구를 100% 들어주지는 않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기들은 거의 미국하고는 한 식구다 생각한다고. 우리보다는 더 미국하고 경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전선에 있잖아요. 북중내 최전선이기 때문에 딱 보면서 국익이 일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하나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 중립적인 것도 좀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국익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튼 미국은 우리 한국을 정말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요.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군사적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국민적으로 단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방을 잘 활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결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서해에서는 훈련을 별로 안 했어요. 한미 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했는데 앞으로 서해에서도 훈련,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회색지대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이 회색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민병대, 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이런 전술. 그것이 지금 이 남사군도에서 다 작용되고 스프레틀리 이런 데 작용되고 있어요. 암초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뭐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국이 전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은근히 지속되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인공기 굽는 거예요. 중국 기 꽂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게 지금 먹히 들고 있잖아. 먹히 들고. 그거를 서해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양국 간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이 원칙이 기본이에요. 딱 중간선. 근데 중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 우리가 중간선을 해? 우리가 인구도 많고 대륙봉도 엄청 크고. 근데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정 조치국이에요. 프로비저널 메저 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확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만큼 중간선 예열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는 그냥 공동으로 어루하자. 어루. 응? 그래 어루도 너 혼자 다 잡지 말고 서로 나눠가지고 쿼터 정해가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 PMG 그 중간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계속 여우가 자기 오줌 싸고 그 구역 정하듯이 뭐 기상 관측 부위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13개까지 지금 설치했다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조물을 설치했어. 그거는 이제 밑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연어 양식장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그다음에 암초 보이는데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자기 북기 길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길을 꽂으면 여기서부터 이 12L이면 우리한테 한참 넘어오지. 아주 그만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펼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리가 경제 의존이 많았잖아요. 한 40%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지금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국제법적으로 뭐 대응한다. 이거는 난 하수라고 봐요. 그냥 조용. 우리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하는 것 같이 회색지대 던져 쓰면 돼요. 잠정 조치가 우리도 말뚝 받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렇다고 우리 때려 부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국제법적으로 한다. 그건 첫째는 미군하고 연합훈련 기회를 좀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에다가 우리가 가급적인 대형함 배치하고,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다 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뭐, 너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너희들 합의가 안 됐잖아. 잠정 조치군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루만 하자고 했는데 왜 다른 거 해? 이렇게 따지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분쟁이 일으킬 까지 없고 그냥 우리도 회색지대는 그대로 종용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해는 중국과 북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해 구획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살으니까 어루도 팔아먹잖아요. 중국한테. 자기 오장 팔고 뭐 어느 정도
받고 그런다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선 움직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종속됐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념도 없어요. 거기는 꽃게잡이 할 때 보면은 뭐 다 어장 내주고 중국 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그러니까 382 이남, 우리가 중국한테 함부로 먹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 같은 걸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막 신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섬, 정렬비엘도나 뭐 백령도 이런데 지하 미사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이지 않게 공격받아도 유사시에 거기서 그냥 미사일로 공격해버리든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거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거 있어 보여줘야지. 그래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은 그냥 우리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한미연합훈련 기회를 늘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이라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해 내와 되면은 이어도 그냥 놔두겠어요 또?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암초라고 필리핀의 스카브라 암초 뭐냐 한 번에 점령하듯이 이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애매모호한 전술 회색지대 전술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가 보고 그걸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땅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할까요? 주한미군이 4,5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군의 자기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굳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명분으로 해서 4,500명 철수하면은 또 10,000명은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그럼 다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수하느냐, 다 철수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밖에 없죠. 의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국방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결국에는 국방력을 키우려면 GDP의 뭐 3%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군이 철수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핵잠수함 같은 게 핵추인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역할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나면서 도쿄와 상하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 비수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핵잠수함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좀 무인 시대, 무인 전투함, 무인기 이런 거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힘든데 무인을 지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주파수 변환하고 이런 교란하면은 자기 세력끼리 싸운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AI를 철저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 특히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는 항상 상정하고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제.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누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미 그건 핵무기를 빼놓고 다 압도하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하게 해줄게 약속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믿어보고 핵무기는 북한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과 일본 원래 잘 친한 사람들이 제일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전자전 능력 키우고 사이버전 능력 키우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최첨단화해야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이유는 이재명 정부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계파가 바로 자주파인데요. 이 자주파라는 것은 결국 뭐 자주국방 혹은 한미동맹보다는 한중관계, 한러 관계 또 남북관계 좀 더 치중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파로 불리고 친미파, 뭐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파가 나요. 물론 이 친일파는 과거의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지일파 정도로 되겠죠. 근데 이 자주파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 386 운동권 세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586 운동권 세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거든요. 그분이 한때 학생운동에서는 굉장히 전설로 불렸었고 이 386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운동권파들, 이 자주 세력이다, 자주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시각에서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즉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된다.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이 충분히 국방력을 자체적으로 충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됐으니 주한미군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 외교 관계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류가 됐다라는 점이 일단 팩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도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악의가 맞는 거잖아요. 이 자주파들이 득세하면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한미군 나가는 걸 찬성을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못 지키는 것이냐?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우리 국군 장비 60만 명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단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이 이 서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동북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렛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정말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주한미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항상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라든가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의 그 어록을 쭉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인계철선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최전방의 부대로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최근에 주한미군은 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으로서 이 북한의 침공도 막아냄과 동시에 이 중국의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과 남중국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해역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 해역 모두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대만 해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그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자유의 항행 작전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국군이 그 대만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거든요. 남중국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을 넘어서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유관국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 서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통수권자가 사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인공 구조물들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철골들을 박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지금 이걸 영구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우리 서해를 지금 침략을 해오고 있거든요. 여기 잠정 조치 수역에다가 이 철골 구조물들을 박아놓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잠정 수역이라는 것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겹쳐지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겹쳐지는 지역에서는 오직 어업 활동만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 지역에서 중국은 어업 활동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조사 목적의 그 철물들을 좀 박아놓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조사 목적인 것이지 사실상 이 철물들은 해당 수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고요. 그 철물의 끝에 매달려 있는 여러 센서들은 우리 잠수함들의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감시 장치입니다. 더해서 이 철물들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고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버리고 중국이 거기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은요, 우리 서해 반 이상을 중국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적인 야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안보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중국이 서해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게 뭐 그럼 주한미군이 함선이 없는데 어떻게 막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은 상당한 공군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5,000km 정도의 범위를 가진 그 레이더거든요. 그러면 그 5,000km는 중국의 어떤 국방 지역이라든가 혹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뭐 대련이라든가 이런 해안 지역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군의 움직임을 반경을 제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몇 배로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중국 등 국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단언컨대 안중경미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과의 우리가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게 맺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제정치가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 외교, 안보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구분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나토라든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적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새롭게 설정하고 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매우 큰 집중을 해왔었는데 결국 그런 접근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 어떤 그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친중 정부로 바꿔놓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이 자국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면서 입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 콘플릭트라고 하죠. 그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정치적인 갈등 관계 때문에 여전히 캐나다는 신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중국이 개입한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면 될수록 이 중국이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중국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인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매우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고 EU도 그렇고요. 그 독일도 이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도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 나라들은 EU라든가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지 공산당 일극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김치 논쟁, 여러 가지 뭐 한류 드라마 논쟁 등등을 봤을 때 또 역사 공정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은 상호 간에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중국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이 가져다주는 사탕은 달콤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미경중, 이건 정말 멍청한 접근법이고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중국에게 내어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견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5% 증액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충격적이죠. 방위비 5%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GDP 2.8%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고도 세계 국방력 5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위비 5% 얘기가 나왔어요. 5%.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나토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방위비 5%에 대해서 유럽이 거세게 반발하기보다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위비 5%는 어마어마해요. 미국도 3.4%밖에 안 써요. 3.5% 내외 정도밖에. 그러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원래 나토 회원국 간의 합의에 의하면 방위비를 2%까지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냉전 끝나고 전쟁이 뭐 일어나겠어? 하니까 유럽이 그냥 해평, 대평 방위산업 줄이고 먹는 데다 쓴 거예요. 복지 쪽으로.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1%밖에 안 썼어요. 그랬더니 평화 시기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빵 터졌죠. 러우 전쟁이. 무서워 해갖고 작년 기준으로 알았어 2%를 올릴게 라고 3분의 2 국가가 2%로 폴란드는 지금 거의 4% 가까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붙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소리야? 3.5%까지 올려? 그랬더니 이제 5%까지 올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그세스가 뭐라고 말했냐? 방위비 5%, 미국이 이제 5%를 나토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8% 쓰는데 2.5% 내렸어요. 계산에 따라 지금 2.8% 나오는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헤그세스가 샹그리라 대화에서 유럽이 5% 쓴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5%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방위비를 5%를 우리한테도 올리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지금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그랬죠. 이것과 방위비는 다른 거예요. 방위비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비를 말하는 거고 2.8% 한 70조가 좀 안 돼요. 지금 한 7, 80억 달러 될 거예요. 그 다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뭐냐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땅에 와 있으니 와서 주둔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 니들이 내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국방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5%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때린 거예요. 니네도 5%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지들도 3.4% 정도 내외밖에 안 쓰는데 왜 5% 쓰라고 그러느냐? 바로 헤그세스가 3월에 발표한 미국 임시 국가 방위 전략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샹글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뭐냐? 미국은 미국 본토 방위한다. 당연하지. 자기 나라 방위하지. 그 다음에 중국 견제, 대만 방어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나라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국방비 올리세요. 왜? 그래야 미군의 원정군들의 힘을 덜 거 아니에요. 중국 견제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에 지금 기준으로 5%를 내게 된다고 그러면 금액이 120조에 달해요. 낼 수가 없어요. 유럽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유럽은 이제 무섭잖아요. 무서워. 전쟁이야. 굶더라도 무기 사야지. 경각심을 가졌어요. 2%에서 3.5%까지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단기적으로 계속은 할 수는 없죠. 예, 그동안 부족했던 무기를 확충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1.5%, 3.5인데 1.5잖아요. 그건 꼼수를 쓰겠다고.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꼼수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탱크가 다니는 길하고 버스가 다니는 길은 강도가 아스팔트 두께가 다르거든요. 훨씬 무거우니까. 버스 다니는 길을 만드는데 강도를 탱크가 다니는 길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군사도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건물을 줘도 예를 들면 뭐 벽이 일반 벽은 30cm다 그러면은 방어용으로 1m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 조정을 조금 하면 1.5%는 때울 수 있다. 인프라 같은 거. 지금 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는 놀랍게도 3.5%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 지들 코가 석자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브렉시트. 나간 영국도 설득해서 3.5% 설득하고 있다. 요게 이제 나토의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은 니네 방위비 올려라고 직접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만 얘기했고 방위비는 헤그세스가 샹글리에서 얘기한 거고. 근데 또 하나 헤그세스가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안미 경중하는 국가들이 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먹는 나라가 있다. 그쵸? 정확하게 어느 나라 의미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안보는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중국한테 돈을 벌어?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지들은 안미 경중 아닌가? 지들은 자기 안보는 자기가 하니까 안미고 경중, 중국에서 얘가 이렇게 괜히 어마어마하게 수입해 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싸게 섰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한테 기분 나쁘죠. 뭐냐, 줄을 확실히 서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하고 그런 경제를 단절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헤그세스의 얘기는 방위비를 올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새로운 충격. 주둔 분담금과 차원이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안미 경주. 확실히 미국에 줄 서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게 Congratulation 이게 미 백악관 차원에서는 안 나왔어요. 저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를 치렀다. 근데 중국이 세계 질서 이게 앞뒤가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될 거야 새 정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실용주의. 맞죠? 실용주의가 맞죠. 실용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념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에서 무조건 줄수라고 줄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한국 세종의 숙제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겁내는 게 있죠. 주한미군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킬 거야? 그러면 어쩌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주한미군과 우리 군당국 모두 그런 법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주한미군 28,500명이에요. 미국의 해외 원정군, 조정군은 냉전 때 한 40만 명 내외였거든요. 뭐 군무원까지 포함 좀 유동적이에요. 지금은 20만 명 내외예요. 근데 일본의 5만 2천 1위, 독일의 3만 8천 2위, 놀랍게도 한국이 2만 8,503위예요. 근데 미국이 국방비를 좀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벅차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재조정한다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모의 변동 가능성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아킬레스건.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 그럼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지금도 순환 배치라고 그래서 지금 말한 4,500명 규모가 미국 본토로 갔다가 새로운 부대가 계속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8,500명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갔다 떨어졌다 할 때 공백이 비면 24,000명만 있는 거죠.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있다. 재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해외 원정군, 미군의 원정군을 재조정하는 작업이니까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트럼프 정권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없다. 미리 말씀드리면. 없다라고 없다 틀리면 안 되니까. 거의 없다. 없어요 사실은. 왜냐? 자, 미국의 임시국가 방위 전략 트럼프 정권의 핵심은 뭐죠? 중국의 견제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금 일본에 5만 2천 명이 있지만 이건 섬에 있어요. 주한미군은 육지에 있잖아요 지금. 만주하고 붙어 있잖아요. 북한 통과해서 가면은 탱크, 미국의 주력 탱크로 가면은 하루 안 걸려요. 베이징에. 하루 정도 갈 거예요. 하루 정도면.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초기지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첨단으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이 주한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어요? 천문학적이죠. 자, 일본은 섬에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상륙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7개 이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거든요. 유엔 소방기지가. 여기 물자들이 있다가 전쟁 나면 바로 부산항 포함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이 후방기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을 빼면은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붙으면 해전이 될 거예요. 해상에서.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의 몇 개의 군단을 만주에 묶어둘 수가 있어요. 견제해야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 했어요. 한국을 불치망모. 한국에다 항모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건 가라앉지 않는 한국마음이잖아요. 한국마음에 해군력을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한국마음이잖아요. 바로. 중국 어디든 다 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버린다?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데 캠프 데이비드,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저렇게 거의 100억 달러 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전략적 유한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나가려도 안 나간다. 나가려도 안 나간다. 자, 그럼 나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어요. 우리를 핵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NPT 비확산 조약 10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 NPT를. 우리 지금 비상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네 비상상황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확장 억제 해줄게. 그러니 날 믿어. 그러니 NPT 참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 떠나요. 자, 주한미군 철수해요. 그럼 우리를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자치핵 무장하는 명분이 생겨요. 아무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 돼요. 자, 주한미군이 자, 내일 집에 갈게. 이만 결정을 한꺼번에 못 가요. 몇 년 걸려요. 그 사이에 충분히 핵무장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자, 철수 안 한다. 부분 감축은 가능하다. 만약에 철수하면 핵무장하면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정당한 명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국방력 5위인데 핵만 가지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핵 가지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거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똑같이 싸우면 가난한 사람도 푸르시에 부자도 푸르시에 있으면 누가 유지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거지. 박해라도 못 갈겠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한미군 때문에 벌벌 떠는데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본인들이 북한 억제가 아니라 중국 억제라는 말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헤그세스도 미국 모두 다 임시국가 방위전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미국도 동의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동감축에 있을 수 있다. 철군 안 한다. 하면 명분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일희일비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일기 때도 나온 얘기예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이게 너무 동맹을 돈으로 가치로만 한 사람 아니야. 이래가지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죠. 결국에는 차일피를 미루다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률 고려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한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괘씸죄 걸린 거야 한국이. 그래가지고 지지 끌려다가 근데 다시 제한될 것이다 하는 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거다 하는 게 우리 예상이에요. 방위 분담 올리지 않으면 또 주한미군 철수.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지금 28,500명 있는데 그거를 국방수권법 매년 결제를 해요. 그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철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철수하려고 한다 하는 거를 내비치는 거는 그거 이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4,500명 정도를 괌 쪽으로 이제 철수하겠다 이런 거는 그 미국의 국가 전략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원래 한미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거다고 기본적인 목적. 그러나 지금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북한을 다 억제할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놓고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남사곤도에서 중국이 내화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암초 이런 데가 다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미사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미국이. 그다음에 곧 대만을 점령하겠다. 2027년 점령하겠다. 공공연하게 지금 중국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괌 쪽으로 철수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28,500명에서 4,500명 간다고 해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군이 당장 뭐 떠난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으니까. 핵무기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죠. 그동안 미군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미군이 다치면 그냥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나의 일병 구하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뭐 국민을 희생한 사람은 하잖아요. 우리가 6.25 때도 37,000명이 희생했잖아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군이 뭐 4,500 철수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큰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가장 신경 쓰는 게 중국이거든. 중국 억제인데 거기를 억제하려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 이런 데 활용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서도 일본은 아시아 전략을 펴는 데서 일본은 코너스톤이라 코너스톤. 한국은 린치핀이 나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코너스톤이 더 중요하냐, 린치핀이 더 중요하냐. 코너스톤 주춧돌. 집 지을 때 코너스톤이 무너지면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린치핀은 우리 마차 경주할 때 사는데 거기에 바퀴 빠지라고 꽂는 거잖아. 린치핀. 그거 없어지면 바퀴가 빠져버렸네. 마차가 기울어져 버려. 그만큼 거의 대동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야. 아시아 전략을 극동지역의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기술도 동맹도 중요하지.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다 북중러를 견제하는데 한국은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중국이 남사군도 쪽하고 대만 쪽에 자꾸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력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우리는 북한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군의 그 요구를 100% 들어주지는 않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군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기들은 거의 미국하고는 한 식구다 생각한다고. 우리보다는 더 미국하고 경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전선에 있잖아요. 북중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딱 보면서 국익이 일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하나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런 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 중립적인 것도 좀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국익이 무엇이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튼 미국은 우리 한국을 정말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요. 중국의 서해 알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군사적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횡포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것인가. 이거는 국민적으로 단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방을 잘 활용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결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서해에서는 훈련을 별로 안 했어요. 한미 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했는데 앞으로 서해에서도 훈련,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회색지대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거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뭐 애매모호한 이 회색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민병대, 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이런 전술. 그것이 지금 이 남사군도에서 다 작용되고 있어요. 스프레틀리 이런 데 작용되고 있어요. 암초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뭐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한국이 전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은근히 지속되었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인공기 굽는 거예요. 중국 기 꽂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게 지금 먹히들고 있잖아. 먹히들고. 그거를 서해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양국 간의 해양 경계선은 중간선의 원칙이 기본이에요. 딱 중간선. 근데 중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 우리가 중간선을 해? 우리가 인구도 많고 대륙봉도 엄청 크고. 근데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잠정 조치국이에요. 프로비저널 메저 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확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만큼 중간선 예열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는 그냥 공동으로 어루하자. 어루. 응? 그래 어루도 너 혼자 다 잡지 말고 서로 나눠가지고 쿼터 정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이 PMG 그 중간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계속 여우가 자기 오줌 싸고 그 구역 정하듯이 뭐 기상 관측 부위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13개까지 지금 설치했다고. 최근에 들어서는 구조물을 설치했어. 그거는 이제 밑에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연어 양식장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그다음에 암초 보이는데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자기 북기 길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길을 꽂으면 여기서부터 이 12L이면 우리한테 한참 넘어오지. 아주 그만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펼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우리가 경제 의존이 많았잖아요. 한 40%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지금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국제법적으로 뭐 대응한다. 이거는 난 하수라고 봐요. 그냥 조용. 우리도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하는 것 같이 회색지대 논술 쓰면 돼요. 잠정 조치가 우리도 말뚝 받고 그다음에 뭐 설치하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렇다고 우리 때려 부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국제법적으로 한다. 첫째는 미군하고 연합훈련 기회를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서해에다가 우리가 가급적인 대형함 배치하고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다 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 따라서 뭐 너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너희들 합의가 안 됐잖아. 잠정 조치군 공동으로 협의해서 어루만 하자고 했는데 왜 다른 거 해? 이렇게 따지야죠. 그래서 그렇다고 분쟁이 일으킬 까지 없고 그냥 우리들 회색지대는 그대로 종용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해는 중국과 북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해 구획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북한 같은 경우는 워낙 못 살으니까 어루도 팔아먹잖아요. 중국한테. 자기 오장 팔고 뭐 어느 정도
받고 그런다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선 움직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종속됐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념도 없어요. 거기는 꽃게잡이 할 때 보면은 뭐 다 어장 내주고 중국 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38선 이남, 우리가 중국한테 함부로 먹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은 항공모함 같은 걸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닌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막 신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섬, 경렬비엘도나 뭐 백령도 이런데 지하 미사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보이지 않게 공격받아도 유사시에 거기서 그냥 미사일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거든. 보이지 않게 숨어서 쏠 수 있는 거. 나 이런 거 있어 보여줘야지. 그래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은 우리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평소에 한미연합훈련 기회를 늘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고 결국에는 자기 앞마당이라 할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해 내와 되면은 이어도 그냥 놔두겠어요 또?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고 자기 암초라고 필리핀의 스카브라 암초 한 번에 점령하듯이 이런 역할을 또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애매모호한 전술, 회색지대 전술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가 보고 그걸 차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느 순간에 우리 땅이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할까요? 주한미군이 4,5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미군의 자기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가 굳이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명분으로 해서 4,500명 철수하면은 또 10,000명은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능성 열려 있는 거. 그럼 다 철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철수하느냐, 다 철수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 할 수밖에 없죠. 의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국방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결국에는 국방력을 키우려면 GDP의 뭐 3% 이상을 써야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미군이 철수할 거에 대비해서 우리 자주국방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핵잠수함 같은 게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역할할 수 있고 최후까지 살아나면서 도쿄와 샹하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것들 비수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핵잠수함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좀 무인 시대, 무인 전투함, 무인기 이런 거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지휘하는 것도 힘든데 무인을 지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주파수 변화라고 이런 결혼하면은 자기 세력끼리 싸운다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AI를 철저하게 적용시켜 가지고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 특히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는 항상 상정하고 우리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이제. 그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산을 누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이미 그건 핵무기를 빼놓고 다 압도하기 때문에 핵무기라는 거는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하게 해줄게 약속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믿어보고 핵무기는 북한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중국과 일본 원래 잘 친한 사람들이 제일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사력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잠수함, 전자전 능력 키우고 사이버전 능력 키우고 AI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최첨단화 해야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이유는 이재명 정부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계파가 바로 자주파인데요. 이 자주파라는 것은 결국 뭐 자주국방 혹은 한미동맹보다는 한중관계, 한러 관계 또 남북관계 좀 더 치중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가 자주파로 불리고 친미파, 뭐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파가 나요. 물론 이 친일파는 과거의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뭐 지일파 정도로 되겠죠. 근데 이 자주파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나 이 386 운동권 세대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586 운동권 세대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거든요. 그분이 한때 학생운동에서는 굉장히 전설로 불렸었고 이 386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분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운동권파들, 이 자주 세력이다, 자주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시각에서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어요. 즉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된다.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이 충분히 국방력을 자체적으로 충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됐으니 주한미군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주한미군의 규모를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 외교관계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류가 됐다라는 점이 일단 팩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도 주한미군이라는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악의가 맞는 거잖아요. 이 자주파들이 득세하면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한미군 나가는 거 찬성을 하겠다라고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고,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못 지키는 것이냐?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우리 국군 장비 60만 명으로 충분히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는 단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이 이 서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동북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렛대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정말 복합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주한미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항상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라든가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들의 그 어록을 쭉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군의 침공을 막아내는 인계철선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공산 세력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최전방의 부대로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최근에 주한미군은 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으로서 이 북한의 침공도 막아냄과 동시에 이 중국의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과 남중국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해역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 세 가지 해역 모두 미국과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대만 해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그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자유의 항행 작전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국군이 그 대만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거든요. 남중국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을 넘어서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유관국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서해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중국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이 서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통수권자가 사라진 그 틈을 이용해서 인공 구조물들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철골들을 박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그리고 지금 이걸 영구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우리 서해를 지금 침략을 해오고 있거든요. 여기 잠정 조치 수역에다가 이 철골 구조물들을 박아놓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잠정 수역이라는 것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서로 겹쳐지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겹쳐지는 지역에서는 오직 어업 활동만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 지역에서 중국은 어업 활동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조사 목적의 그 철물들을 좀 박아놓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조사 목적인 것이지 사실상 이 철물들은 해당 수역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고요. 그 철물의 끝에 매달려 있는 여러 센서들은 우리 잠수함들의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감시 장치입니다. 더해서 이 철물들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고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버리고 중국이 거기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은요, 우리 서해 반 이상을 중국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침략적인 야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안보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중국이 서해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게 뭐 그럼 주한미군이 함선이 없는데 어떻게 막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은 상당한 공군 자산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5,000km 정도의 범위를 가진 그 레이더거든요. 그러면 그 5,000km는 중국의 어떤 북방 지역이라든가 혹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뭐 대련이라든가 이런 해안 지역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군의 움직임을 반경을 제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안보 비용을 몇 배로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중국 등 국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단언컨대 안중경미는 매우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중국과의 우리가 경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게 맺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제정치가 돌아가는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 외교, 안보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을 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구분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나토라든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적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새롭게 설정하고 있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에 매우 큰 집중을 해왔었는데 결국 그런 접근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 어떤 그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친중 정부로 바꿔놓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중국이 자국의 어떤 정치에 개입하면서 입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았고 콘플릭트라고 하죠. 그 정치적인 갈등 관계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정치적인 갈등 관계 때문에 여전히 캐나다는 신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중국이 개입한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면 될수록 이 중국이 해당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상당히 중국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인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을 매우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고 EU도 그렇고요. 그 독일도 이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섰고 이탈리아도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 나라들은 EU라든가 나토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지 공산당 일극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중국이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김치 논쟁, 여러 가지 뭐 한류 드라마 논쟁 등등을 봤을 때 또 역사 공정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은 상호 간에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 체제로 편입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중국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이 가져다주는 사탕은 달콤하겠지만 결국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미경중, 이건 정말 멍청한 접근법이고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중국에게 내어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견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